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2월에 한미 FTA 협상이 시작이 됐으니까 장장 5년 9개월입니다. 이제 2011년 11월인데요. 한미 FTA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한미 FTA 괴담과 진실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으로 방영되고 있고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목적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죠. 바로 그 괴담의 진원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잠깐 그 협정문 좀 줘보실까요? 이게 송기호 변호사의 한미 FTA 협정문입니다. 너덜너덜 할 정도로 한미 FTA 협정을 보신 분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정은 통상교섭본부장의 한겨레 신문 정은주 기자 그리고 박순빈 논설위원을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고발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뭘 갖고 고발을 한 겁니까? 한겨레에서 위키리크스에 나온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 보도를 했는데 그걸로 네. 형사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쌀 보도가 어떤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김정은 본부장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건 사적인 영역이겠죠.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고 담당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김정은 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판적인 기사, 그러니까 위키리크스에 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쌀은 제외됐지만 쌀을 다시 재논의 하겠다라는 그런 위키리크스의 보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쌀 재협상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발한 것으로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릭스라는 게 미국의 공문서들이 지금 폭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형사고발 또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 얘기인가요? 이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나 언론 자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령 우리가 그 광우병 보도 PD수첩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판결에서 PD수첩 PD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법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단순한 김정은 본부장의 그런 사적인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핵심적인 이익인 쌀 문제에 대한 그리고 또 미국의 외교 전문, 즉 위키리크스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설한 그 기사인데, 이걸 민사 또는 형사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일상적이 되면 앞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검찰청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사회를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할 수 있느냐. 즉 PD수첩 무죄 판결의 그 판결문이 나온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러한 어떤 동일한 위험이 있는 사건이 반복된 것은 법률가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분 토론보다 더 딱딱해 보이는데 이 낙검수와 100분 토론 중간 수준으로 얘기를 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김정은 본부장은 전에도 한겨레 신문 대상으로 언론 중재를 요청한 적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때 한겨레 기자가 김정은 본부장이 얘기한 거를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꼬리를 내린 적이 있는데, 여하튼 뭐 믿는 바가 있는 모양이죠. 또 검찰도 꼬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정부 괴담에 대해서, 인터넷에 있는 괴담에 대해서 검찰 구속 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인가요? 또다시 법률 얘기라서.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네, 첫째로 구속 여부는 일단 판사가 결정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 협정의 해석이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전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률 문서의 해석과 견해가 다르다, 또 전망이 다르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가령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그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예, 하여튼 검찰이 겁나기는 겁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한번 망신을 당한 적도 있는데 또다시 하는 걸 보면 우리 검찰도 참 건망증이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부의 괴담 시리즈의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 뭐 맹장염 900만 원, 이거 괴담이다. 그리고 금방 느껴지기에는 900만 원이라니 괴담 같기도 해요. 진실을 밝혀주시죠. 일단 돌아다니던 문건을 저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트윗이나 이런 내용을 봤더니 미국의 맹장염 수가 맹장염 가격이 900만 원 정도일 거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건 괴담입니다. 미국이 맹장염 수술을 9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건 확실한 괴담이고요. 예, 더 됩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1,300만 원, 1,400만 원이 평균이고 그 이상 뭐 2천만 원 가까이 받는 곳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건 맞네요. 1,400만 원을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예. 그런 게 있고요. 뭐 이제 한국에선 그럼 어떨 거냐라는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미 FTA가 2006년 2월에 김정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미국의 의료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현정 본부장이죠. 당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분을 헷갈려서 김현정 본부장이 이제 그렇게 의료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인데 이 한미 FTA로 미국의 의료 제도가 한국에 어느 정도 이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부분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이라는 것이 이미 허용이 좀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영리병원이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 한미 FTA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의 맹장염 가격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대략 지금 우리나라가 단순 맹장염으로 입원을 하면 30만 원 더하기 병실료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영리병원에서 맹장염 수술 받으면 되게 찾아봤더니 단순 맹장염은 약 170만 원이고 네. 그다음에 복잡한 맹장 수술은 21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단순 맹장염의 경우에는 병실료 빼고 150만 원 정도가 정부가 받는 의료비인데 외국 영리병원에서는 대략 4배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600만 원이 되고요. 거기다 병실료가 한 5일 입원해야 됩니다. 맹장염이면 대략 한 40만 원 내지 50만 원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한 800만 원 내지 한 850만 원 정도 드는 건데요. 네. 뭐 100만 원이 모자라서 괴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FTA가 통과돼서 연구화될 영리병원에서는 실제로 맹장염 수술 받으면 한 800만 원 정도 내야 될 거고 조금 복잡한 맹장염 수술일 경우에는 1,000만 원쯤 돼야 되니까 네.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에 한해서는 맹장염 수술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괴담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식으로 하면 괴담 또는 진실 이렇게 되는 건데.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관해선 네. 진실. 이렇게 근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이 설립이 되고 또 거기서 돈을 벌게 되면 국내의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FTA를 맺을 때는 3개였습니다. 인천, 부산, 광양이 3개였는데 문제는 지금은 6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 스스로 늘려가면 한미 FTA 적용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게 한미 FTA의 특징이에요. 네.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 민영화나 또는 상업화를 더욱더 촉진을 하면 한미 FTA의 적용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전국에 6군데니까 부산, 대구, 그다음에 뭐 인천 이런 굉장히 대도시까지 포함한 6군데니까 사실상 전국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요. 또 제주도도 포함되니까 강원도 빼고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육이나 의료는 한 군데서 의료비나 교육비가 오르면 이게 그 동네만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등록금이 올라가면 영월군이나 정성군이나 거기서만 등록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한 군데서 의료비가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병원의 의료비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라고 하는데 뱀파이어가 하나 생기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흡혈귀가 된다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건데 이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하나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그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 의료비가 동반 상승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당장에 그렇게 한꺼번에 대폭 폭등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네, 정리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에서 맹장염 가격이 네. 치료 가격이 900만 원 정도 될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게 서서히 국내 병원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 의료비가 올라갈 것이다. 예. 약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약값이 건강보험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값 올라가는 건 정말로 국민들 건강에 직결돼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의 약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약값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시코에서도 잘 보였듯이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높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를 많이 쓰는 즉 GDP의 17%, 18% 정도까지 쓰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6분의 1이 보험증이 없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값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미국은 약값을 제약회사와 민영보험회사가 서로 계약을 해서 약값을 결정을 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제도를 한국에 어느 정도 이식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독립적 검토기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독립적 검토기구가 뭐냐면 한국의 약값을 결정하는데 지금은 한국의 정부가 이렇게 약값을 결정하면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뭐 안 팔겠다고 우기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제약회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의 약값 결정 과정에 제약회사가 모든 과정, 즉 이걸 보험에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과정, 그다음에는 이 약값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다 제약회사가 참여할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독립적 검토기구라고 해서 정부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검토기구를 이 기구 안에 둬서 여기서 제약회사가 약값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따라서 약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몇 가지 제도가 더 있는데 이 허가 특허 연계라고 해서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게 이번에 한미 FTA 때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이런 특허 연장이나 독립적 검토기구 이런 것들과 같이 들어오니까 약값이 이게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점장이가 아닌 이상 확실히 모르는데 미 호주 FTA 때 토마스 폰스 교수라고 미국 호주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시고 실제로 미 호주 FTA 때 의약품 협상에 참여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략 1.3배 매년 30% 정도의 더 추가 부담이 예측된다까지도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호주 FTA가 지금 체결된 지 7, 8년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얼마나 올랐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서 실제로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오를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말 대폭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 약값이 지금 건강보험 재정의 30%가 나갑니다. 네네. 대략 1년에 11조 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약값이 상당히 오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약값이 미국의 35% 정도 수준이고, 인데 이것이 이제 매년 거기다 약값이 13%씩 뛰고 있거든요. 이 11조 원 정도 나가는 이 약값이 상당히 오른다면 이게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약값을 결정했는데 거기에 민간이 끼어들 소지가 있고 특히 초국적 기업들이 거부할 권리까지 부여한 것.
또 허가 특허 연계에 의해서 특허권을 강화한 것 등이 네. 이제 약값을 올린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초국적 기업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생산성을 가진 제약회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약값이 네네. 제일 비싼 건 역시 지적재산권이 강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미국의 노인들이 캐나다에 여행하러 약 사러 여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쩌면 이제 한미 FTA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일본이나 또는 중국에 약 사러 여행을 정기적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공공요금 올린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전기가스 상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가 그 괴담이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내놨는데요. 이 공공요금은 특히 이제 가스요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미 FTA를 잘 봐야 되는 것은 뭐 말하자면 그 한미 FTA에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일단 한 번 민영화한 공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 되돌리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어 있는 것들이 한미 FTA라는 거. 특히 민영화됐을 때 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이따 얘기할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정부가 그 가스, 전력, 뭐 상수도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미 개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스인데요. 가스가 지금 이 도시가스, 가스 공사, 이른바 코가스라고 부르는 가스 공사가 외국에서 가스를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이 하고 있는 거죠. 일부만 빼고 공기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혹시 가스 요금 어디다 내십니까? 전 모르는데요. 가정경제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송 변호사님은 가스 요금은 어디다 내시죠? 아줌마한테 내는데. 계속 진행하시죠. 꼭 그걸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니 저는 이제 가스 요금을 GS에 냅니다. 그러니까 GS라는 회사에 낸다라는 거죠. 이미 가스 요금을 받는 소매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민영화돼 있죠. 그 32개 회사가 다 민영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영화를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얘기해 놓고서 사실은 이미 다 민영화가 이미 되어 있고. 예, 자발적 민영화는 한미 FTA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하는 거는 FTA와 전혀 관련이 없고 환영받는 바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 가스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GS라는 이 회사 지금 대략 보면은 SK가 32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고요. GS가 5개를 가지고 있고 대략 해서 전체 한 50%가 SK와 GS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GS만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그 GS가 50%, 칼텍스가 50% 가지고 있는 합작회사입니다. 이미 외국 투자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쉐브론이라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석유회사 중에 하나가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쉐브론이 이미 한국의 가스를 공급하는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브론이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가 이루어졌을 때 공공요금을 현재 가스는 지방자치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가스요금이 올라간다 만다 뭐 이런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 지방자치조례로서만 공공요금을 가스요금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칼텍스가 미국 회사인 칼텍스가 이 공공요금 우리의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ISD 그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에 제소를 하면 그거는 그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방 대상입니다. 예. 개방 이미 됐고요. 예. 네. 실제로 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한 나라는 예외 없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네네. 그걸 다시 국유화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공공요금을 정부가 힘을 써서 우리 MB 물가처럼 인하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공요금이 현재로서는 그 일정하게 계속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가 100%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적자 부분은 사실 정부가 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보전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텍스에 충분한 칼텍스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받아야겠다라고 칼텍스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당장 그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한국의 이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규정한 공공요금에 대한 이런 행정조치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야말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한미 FTA에서 ISD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47명의 의원이 ISD를 둘러싸고 타협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통일에서도 이 남경필 위원장이 앞으로 타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분들은 아마 이 아파트 계약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중으로 계약서 작성. 그분들 말씀은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켜 놓고 발효 즉시 뭔가 재협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원래는 타협하자는 거에 3개월 이내에 재협상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3개월은 땡겼다 이거죠. 예, 발효를 먼저 시켜놓고 즉 출발은 시켜놓고 협상을 그 부분을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협상을 해보자 그런 내용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림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발효가 되면 그 자체가 구속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투자자 국가 중재권이라고 하는 그 독소 조항을 빼고 나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 값을 내려놓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지. 안 되겠다고 하는 가격에다 도장을 찍어놓고 값 내려달라. 네, 도장 찍자마자 값을 내려봅시다. 그렇게 그런 국제법은 있을 수 없는. 만일에 그렇게 발효한 후에 협상을 해서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를 뺄 수 있다면 지금도 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빼고 나서 발효하면 된다가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게 왜 타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정말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이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통과돼 버리고 나면 과연 미국이 그걸 빼려고 할 것이냐? 정말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원한다면 우리로서는 이게 발효되기 전에 완전히 빼야 되겠죠. 네. 일단 발효가 돼버리면은 미국에게 이걸 뺍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 그 47명 명단은 공개가 됐나요? 45명 아니었나요? 또 계단 만들면 안 되니까 네. 좀 확인해 주세요. 45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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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됐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45명을 다 불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인터넷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발효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한나라당보다 더 이 47명은. 저는 뭐 딴 거보다 일단 체결하고 비준을 하고 나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좀 그거는 그냥 저는 법을 거의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도장 찍고 나서 해결해 줄게 이건데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굳이 말하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 아닙니까? 도장 일단 찍어. 그러면 해결해 줄게. 이건데 이런 거에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이 넘어가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넘어갔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지금 근데 문제는 저희가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를 걱정하는 건 그것이 공공 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쟁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이 투자자 국제 중재권 네. 정부는 이걸 자꾸 IS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일반 시민의 투자자 국제 중재권, 즉 국제중재권. 투자자가 국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 국제 중재권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또 최근에 정부가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내놨는데 가령 서울시는 이 투자자 국제중재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지죠. 우선 이 협정문의 이 11.1조에 이 지방정부의 조치도 대상이 된다라고 이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 자꾸 그 정부 쪽에서 계속 오해다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아예 정부 측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 법무부에서 낸 이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중앙 이 Q&A에 이렇게 됐어요. Q가 중앙 정부의 부당한 조치만이 국제 중재권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답은 아닙니다. 이 대상이 되는 조치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공사 등의 조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시 조치가 투자자 국제중재권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법무부하고 통상교섭본부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만일에 이게 진짜로 그렇게 믿고 얘기했다면 통상교섭본부가.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꾸 오해다 괴담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률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걸 가지고 너는 괴담이야, 너를 구속수사해야겠어. 그런 것은 거의 정말 그런 사회가 계속 간다면은 거의 파시스트 사회로 갈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좀 서로 경청하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수사하려면 법무부부터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정부도 투자자 국가중재제도, 투자자 국제중재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썼으니까 그렇죠. 통상교섭본부의 해석에 따르면 괴담을 퍼뜨린 거죠,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이제는 좀 알만한 사건입니다만 메탈클레드 사건이라고 멕시코의 그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국제중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메탈클레드 사건이야말로 바로 그 멕시코 지방 시의 그 조치를 대상으로 한 국제중재였거든요. 따라서 저는 더 이상 정부가 서울시의 조치는 투자자 국제중재권의 대상이 아닌데 서울시가 뭘 모르고 과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좀 인정할 거 인정을 하고 그래야 이게 시민들도 정말 차분히 투자자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석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의사 선생님. 네, 건강보험, 의료 의학 약가 문제를 많이 했는데 정부가 낸 자료는 또 자꾸 이 국민건강보험은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보면은 아예 명시적으로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즉 약값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또 그 약값에 이의가 있는 그런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어떤 절차를 아까 우석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른바 독립적인 검토기구, 그게 바로 이제 약값 결정도 민영화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낸 보험료로 공단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약값을 잘 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들어올 때 당연히 공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약값을 결정하는 기구를 완전히 민영화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전혀 공무원들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협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그 기구에서 다시 번복하는 기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즉, 이 협정문은 명백하게 우리 국민건강보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건강보험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국민건강보험은 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무관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굉장히 답답하죠. 네.
예,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온 질문을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고 다음에 할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야당 일부 의원들이 ISD만 없으면 투자자 국제중재 제도만 없으면 FTA를 합의해 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당장 ISD 없애는 협상부터 시작해야 된다. 비준하기 전에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간단한 거는 한미 FTA는 한쪽에서 거부해서 180일 내에 전에 파기할 수 있다고 이혜영 교수가 주장했는데 이거 맞나요? 이거 맞죠?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네.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변호사들이 국제계약 많이 검토합니다만 해제권이라는 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더라도 유효한 조항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제가 되어도 유효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국제계약을 했는데 정당한 해제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손해배상을 발생할 사유가 있다면 단지 그 계약이 해제됐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만약에 통과돼서 발효된 다음에 가령 한국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다. 그럴 때도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자 국제중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이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했던 기간에 가령 한국 정부 또는 서울시의 조치로 인해서 네. 그런 침해를 받은 외국 기업은 설령 이게 파기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투자자 국제중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장하준 교수께서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인 거죠.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은 불행하죠. 예, 분명히 법조문상으로는 6개월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폐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그게 그리고 무서워서라도 폐기하는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이 협정문과 같은 국제 조약을 규율하는 별도의 또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빈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설령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로 인해서 또 어떤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국에 투자를 준비했던 미국 기업이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아까 가스 민영화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한국의 전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기 위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호를 기대를 하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파기됐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라는 건 그렇게 쉽게 도입했다가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조항은 FTA 협정문 24.5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법률적인 측면을 얘기했지만 사실 외교 측면에서도 한미 FTA를 발효시켰다가 폐해가 심각하니까 폐기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미 관계에는 거의 단절, 두절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효시키기 전에 점검할 거를 충분히 점검하고 재협상할 건 재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ISD만 그 재협상하는 부분 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한 가지 좀 덧붙여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민주당도 ISD만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ISD 하나만으로 줄였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도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 약값 문제라든가 이 공공 부문의 물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우 많은 그것이 FTA이고 즉 한미 FTA는 ISD만이 아니라 한미 FTA 자체가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ISD만 뺀다고 이것이 한미 FTA는 괜찮은 협정이 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설사 ISD를만 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한미 FTA 협정을 통과시키는 것들은 그건 민주당 당론도 아니고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인터넷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김정은 본부장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면 문제인데 김정은 본부장이 미국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기업 승소율을 얘기했겠죠? 투자자 승소율을 얘기했겠죠?
예, 미국 정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미국 투자자 승소율보다는 아마 패소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이 투자자 국제 중재권에서 승소율과 패소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를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 뭐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매 건건마다 다 그 자체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에 항상 기로에 서 있는 것이지 그 이전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패소율, 승소율이 몇 %인 건가 하는 것은 거의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는 이 제도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이 제도 자체가 미국처럼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체제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경우는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 그리고 특히 미국과는 달리 좁은 땅에서 많이 한꺼번에 살아야 되는, 그래서 특히 땅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투자자 국제중재권에 대단히 취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투자자 국제중재제도 더 할 말 있으시면. 미국 기업이 한 번도 미국 기업이 더 진 적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한국 정부가 만일 진다면 그 기업이 ISD를 통해서 중재에 회부해서 정부가 진다면 그건 잃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기업이 진다면 사실은 잃는 것이 별로 없어요. 소송 비용만 내면 그만이니까요.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ISD를 활용할 때 이기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는 것이고 저도 소송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졌느냐 이겼느냐가 아니라 매우 많은 그 소송에서 미국 기업이 이겼다라는 점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투자자 국제 중재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정부는 이 공공정책을 하려다가도 이 투자자 국제 중재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철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통법 상생법 통과시킬 때 이 김종원 본부장이 한 EU FTA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제동을 건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축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통로이겠죠. 네. 그 기업이 계속 진다면 현재까지 그 투자자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현재 그 거의 이제 400건 알려진 것만 400건이고 사실 양자가 합의해서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면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중간에 서로 합의해서 돈 주고받고 끝낼 수도 있죠. 끝내면 그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건수만 계속해서 현재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1994년에 나프타에 이 제도가 들어갔을 땐 정부도 이게 뭔지 잘 몰랐고 기업들도 별로 이용을 안 했는데 이걸 해서 승소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짭짤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네. 예. 투자자 국제 중재권 문제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치 이 문제를 몇 사람들만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최근에 나온 우리 대한변협신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대한변호사회에서 낸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국제중재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남미에 악용된 사례는 충격적, 굳이 포함시켜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사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쫓을 뿐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규제와 장치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막무가내 국회 통과만을 하려 든다면 제2의 소국의 파동을 부를 위험이 크다. 즉 대부분의 변호사나 법조인들은 이 제도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또 따라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 법을 지켜야 될 외국 기업이 한국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고
저 미국의 그런 국제 중재권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소돼서 지게 된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정부의 어떤 조치로 인해서 국가가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있어야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사건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그린벨트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분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죠. 그것은 보상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우리 헌법 제도에서는 법률에다가 보상을 하라는 그런 규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적법한 정책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 국제 중재권이 들어오게 되면 전혀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거죠. 즉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단히 많은 돈을 외국 기업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낯선 제도이고 특히 이걸 뭐 국제 표준 약관이니 또 뭐 국제 규범인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표적인 국제 규범, 국제 무역 규범이 뭡니까? 세계 무역 기구거든요. 153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는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이 세계 무역 기구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세계 무역 규범 이 WTO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른바 도하 라운드라고 하는 이 DDA에서도 이 규범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결코 국제 무역 규범에서의 표준 약관도 아니고 국제 규범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 송교 변호사가 메탈클레드 사건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연방정부는 약속하고 지방정부는 그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소송 대상이다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정책을 쓴 이유는 침출수가 나와서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긴급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긴급조치를 취한 정책에 대해서 이게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해서 된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위기, 예를 들어 외환위기 때 정부가 긴급조치를 취해도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때 이 돈을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거를 막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47건의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47건의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중에 4건이 결론이 났는데 3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졌습니다. 그리고 1건은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겼는데 즉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긴급한 그런 조치를 취할 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가 이익을 갖다 또는 기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게 발동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ISD 좀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더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 ISD 건강보험이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건강보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공기업 민영화라는 부분에서도 ISD 문제가 걸린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 제도에 캐나다의 건강보험 제도에 해당하는 캐나다 연방보건법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보건법은 모든 캐나다 국민에게 그 무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즉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법인가요? 예, 네. 건강보험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정한 의료비 외에 더 돈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센츄리온이라는 그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연방보건법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침해한다고 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 당연 지정 제도를 그 ISD에 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ISD라고 하면 그 ISD의 예외다 이런 식의 정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ISD는 그 강제 동의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자동 동의 조항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걸면 무조건 그것은 국제 중재 기구에 가서 이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우리 정부가 그 투자자 정부 중재 제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94년 이후에 나프타 이후부터의 ISD는 자동 동의 조항이 있어서 일단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수용 보상이라든가 또는 최소 기준 대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유보를 한 게 없습니다. 보건의료 제도, 건강보험 서비스도 이 최소 기준 대우, 즉 최소로는 대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하고 이것이 나의 영업이익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른바 유보, 즉 예외라고 규정을 해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미국의 영리 기업이 그 투자자 정부 중재 제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도 같은 것들을 제소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공기업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하세요. 예. 공기업 민영화가 한번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부가 이거는 예외를 해놨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민영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얻는 이득이 생깁니다. 이 기업이 철도를 뭐 민영화했다든가 또는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익을 기대했으니까 투자를 한 거니까요. 예, 근데 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다. 예, 들어왔고 이미 또 민영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부분을 다시 공기업화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뺏기죠. 이익을 뺏기니까 그건 수용과 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SD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정부가 뭐 철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또는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이 벡텔사가 볼리비아 수도를 했던 것처럼 그 수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거를 다시 국유화를 해야겠다, 공기업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배상액을 너무나 높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도로 민영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조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사실이 아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한미 FTA 정치 경제학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한미 FTA 정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그 한미 FTA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자발적 그 민영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 즉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더불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낳는다. 한미 FTA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부가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고 한미 FTA가 이것을 강화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민영화하는 것들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라는 보고서까지 삼성이 내놓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같이 이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외국인 투자자 같이 정부를 로비하겠죠. 그렇죠. 예, 삼성이 지금 제일 노리고 있는 게 의료보험인데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버리면 이제 암보험을 많이 팔 수 있겠죠. 삼성도 AI에도 많이 팔고.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한미 이 자유 FTA가 없으면 그 민영화했던 삼성이 망하든 말든 우리는 다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한미 FTA가 발효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AIA가 우리를 이제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걸 수 있으니까 삼성도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재벌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제일 큰 이유겠죠. 예, 그 예를 ISD 예를 또 하나만 더 들면 더 들어도 될까요? 넘어갈까요? 아니요, 예. 저희들끼리 있을 때라도 그 예. ISD라는 용어를 쓰지 네, 말고요. 예. 입에 안 익어서 투자자 국제 중재. 중재권, 투자자 국제 중재권 자꾸 이렇게 더듬게 돼요. 예, 그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 국제 국가 중재권. 예. 투자자 국제 중재로 하셨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거. 예, 그 내용이 말하자면 그 미국이 아니죠.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는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자동차 보험인데요. 이 원래 그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이 자동차를 주가 직접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1인당 $200 내지 $900 정도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주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 주에서 활동을 하던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우리 당신네들 그 투자자 그 강제 중재 제도에 그 중재를 회부하겠다라고 주정부를 말하자면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그 뉴 브런즈윅이라는 정부가 이미 다른 캐나다 주정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였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든가 마니토바 같은 큰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였는데 뉴 브런즈윅이라는 그런 곳에서는 그 자동차 보험을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건 이제 말하자면 중재 회부하지도 않았는데 그 위축 효과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단 대상이 첫째는 주 자치단체가 대상이 됐다라는 점에서 아까 서울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과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하나 밝혀지고 또 하나는 이 공적 사회 서비스 부분이라는 것에서도 이제 밝혀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득을 본 회사는 미국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자동차 보험회사도 저 이득을 봤다라는 것이고요. 네. 한국에 적용을 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지금 한국의 건강보험이 암이라든가 중대상병 뭐 고열 뭐 뇌졸중 암 뭐 이 여러 가지 뭐 심장병 이런 것에 대한 암 중대상병 보험 이런 보험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지금 많은 정당들이 공약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를 해버리면 민영보험 상품을 팔 곳이 없어집니다. 암보험 상품도 못 팔게 되고 중대상병 보험도 못 팔게 됩니다. 뭐 파는 게 아니라 이 계약됐던 게 해지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영보험 회사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그 투자자 정보 중재 제도에 그 미국 보험 회사들이 소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용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한미 FTA 이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뭐 실질적 무상의료 이런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당연 지정 제도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것도 이 투자자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모두 받아야 되는 모든 병원이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짧은 것들부터 제가 설명할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보충해 주십시오. 미래유보가 무슨 말입니까? 미래유보로 남겨진 항목들은 절대적인 예외 사항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미래유보라는 거는 우리 국가가 그 정책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 스크린 쿼터가 지금 73일로 줄었는데 이게 미래유보에 들어있으면 365일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투자자 국제중재제도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정부는 강화할 수는 있는데 그게 투자자 국가중재제도에 제소될 수 있다는 것이 같이 붙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사안인데 혹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